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자,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이부는 135페이지. 오케이. 자, 제 2장 히브리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나 산문, 이제 시적인 측면과 산문적 측면을 우리가 다 보자 해서 이 히브리시의 특징, 히브리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이 요소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운율과 히브리시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챕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운율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 문화권에서 시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에는 운율이 있다는 점이다. 밑으로 쳐야 되겠죠. 시의 뚜렷한 특징 중에서는 이제 가운데 하나 시에는 운율이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이 문학의 다른 우리가 이 장르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자, 운율이 있다.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율의 정의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운율은 규칙적인 리듬 있는 소리 패턴을 가진다. 규칙적인 리듬 있는 소리 패턴을 뭐다? 운율이다. 그래서 이 운율의 정의죠. 리듬, 쉽게 해서 리듬 있는 문장 내지는 노래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운율이 히브리시의 특징인지, 그리고 그것이 특징이라면 어떤 형태로 띠고 있는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히브리시의 운율이 어떤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문화에 있어서든지 간에 이제 그 시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에는 운율이 있는데,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정서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다 있다.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 특징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히브리시의 운율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맥락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1890년대에 시버스는 이거 시편의 대표적인 히브리 그 학자입니다. 이 히브리시 학자인데, 이 시버스는 히브리시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강세가 있는 두 음절 다음에 강세가 있는 두 음절 다음에 강세가 없는 두 음절이 들어있는 행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시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시의 핵심적 특징이 강세가 있는 두 음절 다음에 강세가 없는 두 음절이 이어서 이게 붙어 있는 행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여기 나오죠. 아나페스트 운율이라고 부른다. 자, 영어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아래와 같다. 강세가 있는 음절은 이탈릭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탈릭으로 표시를 했다. And the thin 슬롯이 of their spheres. 슬롯이 그다음 was like stars. 슬롯이 on the s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강세가 없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개를 확실히 어떤 화두를 던지면은 그 화두에 대한 설명 내지는 묘사로서 이어서 이제 그 뒤에 두 구절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버스는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장이고, 요거는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인데, 자, 20세기에 와서 휠시어나 모빈켈은 나중에 이름이죠. 자, 이 의견에 반대를 했다. 반대하고 히브리시의 특징적인 운율은 강세가 없는
강세가 없는 음절과 강세가 있는 음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라는 견해를 지지했다. 영어로 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강세가 있는 음절은 이탈릭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됐죠. 그 표시를 한번 보세요. 자, the cure few told the nail of parting day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시편에 그 해당되는 구절에게 그 표시를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휠체어나 모빙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간다. 그러니까 강세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교차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해당되는 구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자, 어쨌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자는 히브리시의 운율에 변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본문 오류나 후대의 개정과 재집필의 결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시에서 중요한 것은 강세 있는 음절의 패턴이 아니라 음절의 수나 길이라고 주장을 했다. 프리드만과 다우드는 모두 각행의 형태에서 음절의 수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들은 또 인접한 행들 사이에 음절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찾는다. 이런 음절의 수의 균형이 우가리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더욱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우가리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가 이 음조의 수의 균형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우가리시라는 게 뭔지는 여러분 여기 140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140페이지. 그래서 우가리시를 조금 이제 보면은 쭉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40페이지의 그 박스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이죠. 자, 1520년대 프랑스 이 고고학팀이 라스 삼나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 이 북시리아의 한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전 14에서 12세기까지 이 번영을 누린 가나안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였으며 그것은 우가리수로 알려졌다. 이 우가리시 바로 이 옛 도시 지명이다. 그래서 이 우가리 지역에서 발견된 이 수많은 점토판, 이 점토판에다가 이제 이 쇠기 문자처럼 기록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점토판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사용한 상형 문자에서 기원 알파벳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글들이 있었다. 이 점토판이 해독되자 여기서 사용된 언어, 그러니까 우가리 지역에 쓴 언어다 해서 우가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우가리어와 여기서 사용된 언어와 히브리어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제 분명히 됐다. 많은 본문의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편지, 법적인 문서, 재정과 행정 기록 등, 하지만 대부분의 본문은 시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종교적 신화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점토판들은 가나안 문화를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주었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유익한 백무지가 제공을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가리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어떤 시편과 히브리 민족들이 남겼던 시에는 이제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시와 우가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이가 서로 이제 다른 독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히브리시하고 우가리시를 만약에 이게 비교 대조 대차 분석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가리시의 어떤 특징과 히브리시의 특징 중에는 이게 비슷한 게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한 면들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우가리 언어가 이제 아람어와 더불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그 뿌리 언어가 되지 않을까. 뿌리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파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이제 흐름도 있다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가리시라고 하는 게 나온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
그 다음에 이거는 세 번째 견해인데 세 번째 견해인데 여기는 지금 이 프리드먼과 다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음절의 수를 중요시하는 그런 거를 제시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히브리시나 우가리시에서 꼭 그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이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시의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는 주장 거부하는 학자들도 있다. 특히 이 쿠겔과 오코노가 그렇다. 앞서 본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데 있다. 쿠겔은 어떤 시의 운율이 얼마나 규칙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사상의 균형이며 그것이 그가 정의하듯이 이 병행법의 특징이다. 병행법 자체가 매우 유연해서 규칙적인 운율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 네 번째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운율의 숫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운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거는 어차피 이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그 리듬감을 살려서 물론 이제 시대마다 조금 이게 통용되는 어떤 그런 규칙이나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10편 1편에서 150편 전체의 어떤 그 이 의미나 성격을 이제 이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효용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편 전체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나 의미를 이제 지금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고 보는 게 이 쿠게일과 오코너라는 사람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행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이게 가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유연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막 지켜야지만이 못되고 뭐 지키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시를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하거나 이 규정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는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있는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는 언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언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사실 히브리어 지금의 이 이스라엘 언어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사실은 굉장히 이 죽어 있는 언어가 많아요. 쓰이지 않는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효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단계의 언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다. 왜냐면 언어랑은 항상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쓰였던 우리가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견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견해들은 쉽게 해서 지금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그러면 2000년 전 시대의 히브리어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Q 자료설처럼 내 자료설 뭐 이런 거 나중에 복음서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부 다 가상 자료로 보고 있어요. 그거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Q 자료나 내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칙이나 원칙 같은 게 이 사복음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으로 추적해서 그러한 어떤 그 이 기준이나 어떤 이러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지금 이거는 하나의 이제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시 문제에서는 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운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운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각각의 시대에서 통용되는 그런 운율들은 있었다. 그런 운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이 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작성적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여네스트 루카스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발음, 음조와 강세의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운율의 패턴을 재구성하는 일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 문제가 우가리시 연구에는 더 큰 문제를 안겨준다. 물론 우리는 우가리시 연구가 히브리시 연구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운율이 히브리시의 특징이지만은 그 운율은 아주 유연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윌프레드 왓슨의 주장에 동의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한편의 시에서도 그 운율이 규칙적이거나 고정된 경우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편에는 어느 정도 일관된 규칙적인 강세 패턴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행에 3번의 강세가 나오면 다음 행에는 2번의 강세가 이어지는 패턴, 이 3대2 구절, 이 구도가 그것이다. 이런 패턴은 이 탄식시의 특징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물론 이런 패턴은 탄식시 외에 다른 형태의 시들에는 나오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시편 5편의 첫 부분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훼여 그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래서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단어들은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give ear to my word, O Lord. give heed to my sighing, 맞죠? listen죠. to the sound of my cry, my king and my God.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들은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임을 보여준다. 각 단어마다 하나의 강서가 있는 음절이 있고 따라서 강세 패턴은 3대2 내지 3대2, 3대2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시가 노래하거나 반복해서 암기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킬링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빈번한 강세 패턴이 2대2 내지 3대3 이게 특별히 찬양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대4 내지 3대2는 탄식시에 많다는데 주목한다. 아래는 2대2, 3대3, 4대4의 패턴의 예들이다. 2대2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Do not be fair. 보통 fair. 멀리한다 이런 거죠. From me. 나로부터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or trouble. In near. 그러니까 환란이 가까우나 and there is no one to help.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시편 22편에 이제 그 20의 11절의 구절이죠. 11절의 구절이고. 그 다음에 10편 23편 1절에 보면 3대3 구절이 대표적인 그 유형인데 자 24편 1절에 보면은 the earth is the Lord's and all that is in it.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야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the world and those who live in it.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4대4 구절이 있습니다. 4대4 구절. 이거는 10편 46편 5절의 말씀 이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God is in the midst of the city. city는 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 얘기하는 거죠. In shall not be moved. 라고 발음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십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린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했었죠.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God will have it when the morning dawns.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침이 동토일 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침에 동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city, 그 도시를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 그래서 2대2, 3대3, 4대4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시에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링엄은 이 벌린처럼 히브리시의 특징을 운율이라는 말보다는 리듬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리듬이 운율보다는 좀 더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리듬은 식별되지만 자꾸 변하는 패턴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시 이거는 이제 쉽게 해서 이 견해는 히브리시의 규칙 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
방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인지하기. 이게 뭔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는 히브리시는 이 산문과 구별될 수 없다는 쿠겔의 견해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시나 산문과 구별될 수 없다는 쿠겔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학자들을 동의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산문과 구별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라고 여기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의 의도로서 쓰여진 것들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의 형식을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산문의 특성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하냐,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쿠겔은 이 히브리시나 산물과 구별할 수 없다. 히브리시 산물과 구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에는 시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프란시스 랜디는 그 이유가 히브리인들에게 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독일 로버트 알터가 지적한 대로 한 단락의 도입 부분을 보면 이게 산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우리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곱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라고 하는 이 진수를 본다. 이런 표현은 이어지는 내용이 일반적인 산문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게 한다. 실제로 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넓은 범위의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어떤 기도, 민요, 아가서 등등. 랜디는 시와 산문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한 표지가 있는 본문과 분명한 표지가 없는 본문 사이의 차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는 무엇인가? 자, 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보여주는 표지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그 이제 일곱 가지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시로서의 독자적인 어떤 특징들은 이제 그 밑에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벌린의 병행법과 관계성을 히브리시의 두 가지 표지로 간주하고 있으면 보았다. 다른 학자들 길링엄이나 밀러나 왓슨 같은 사람들은 좀 더 긴 목록을 제시한다. 아래의 특징들은 이들의 목록에서 간추린 것들로서 시의 특성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로 선택하였다. 자, 병행법은 벌린이 정의한 이 방식의 병행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관계성을 만드는 두 가지 특별한 방식은 건너뛰기와 다양한 히브리어 불변 화사의 생략이다. 후자나 산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는 히브리어 표지나 마커라고 하죠. 마커 표지나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를 가리키는 접두어 후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짝을 이루는 단어의 사용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병해법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이제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듬, 이건 유동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리듬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앞서 얘기했죠. 그다음 이례적인 단어 순서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종종 특정 리듬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듯 보인다.
고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포함한 이례적인 어휘 사용들이 있고 비유적인 집중적 사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근데 랜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시를 형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표지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이런 특징들이 이 시를 산문과 다른 순서를 가진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을 일부라고 본다. 그는 시와 산문을 결정하는 표지로서 아래에 좀 더 일반적인 특징들을 부각한다. 첫째, 시와 산문에서 시간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있더라. 산문은 되게 순차적 시간을 전제로 하지만은 시는 무시간적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 즉 시는 이 반복적인 패턴과 이 정지된 시간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문에서는 작가와 주제와 독자 간의 구분이 대체로 분명히 유지된다. 하지만 시에서 작가의 감정과 정서는 독자들이 공유하도록 이끄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동병상련 내지는 이 독자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문은 그게 나눠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이 랜디라는 사람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니들이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야만 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같은 입장이다. 같은 입장이고 내가 너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특징을 지금 이 사람 보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산문은 대체로 일상과 활동과 말에 관심이 있다. 반면에 시는 제한적 상황에 관해서 말한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시인의 어떤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산문은 근접성과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상을 제시하지만은 시인은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성을 통해서 세상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그 유사성과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그 시인이나 어떤 독자나 그리고 그 노래 속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결.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성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근접성과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이 소통의 측면 내지는 하나의 이제 이 의사 전달의 관계성을 얘기한다면은, 시에서는 그것을 좀 더 쌍방향에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랜디의 입장은 쉽게 얘기해서 이 산문은 약간 이 전달적 측면이 있다면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공유 내지는 고백의 이 측면이 뭐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히브리 본문의 특정 단편이 산문이 아닌 시라고 판단하는 데는 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을 고려하면은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시, 우가리시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우가리시의 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단락. 자, 우가리시와 히브리시 사이에는 많은 비교 연구가 있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시의 내용이다. 대부분의 우가리 자료는 이 신들과 전설적인 인간 영웅들에 관한 긴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러티브는 우리가 이야기와 연관짓는 요소들, 즉 사람들과 사건과 장면에 대한 묘사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설과 대화가 섞여 있다. 히브리 성경의 시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완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소위 역사적 시들과 바닷가의 노래와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시들은
우가리 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이 시들은 청중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 사건들을 요약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시인의 가장 주요 관심사는 이야기를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종류나 찬양, 감사, 참회 등의 종교적 반응을, 믿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내러티브가 쓰일 때 동원되는 수단은 시가 아니라 산문이다. 우가리 문학과 히브리 문학 간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껏 논쟁거리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 히브리 시인들이 내러티브를 피하는 이유는 이 내러티브가 이방 종교의 신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 작가들이 이야기하기의 수단으로 산문이 갖는 더 큰 융통성과 치밀함을 발견해가지고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내용상 이런 큰 차이점이 있지만 히브리어 구절과 우가리 구절 간에 몇 가지 유사점도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병행되는 구절에서 둘 다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한 쌍을 이루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우가리 시에서 흔히 나오는 많은 단어 한 쌍이 히브리어 시에도 등장한다. 학자들은 그런 한 쌍의 단어들을 100개 이상 나열하고 있다. 단어로 짝을 이룬 것이 우가리 산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히브리어 산문에서 뚜렷한 특징이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가리 시는 그러니까 산문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시는 그런 산문적인 요소는 산문으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으로서의 특징과 시로서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 구별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 산문적 특성과 시적인 어떤 독자적인 성격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가리 시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히브리 시에는 또 발견이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산문에서는 이 때문에 우가리 산문과 우가리 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또 이게 우가리 시는 산문시와 산문이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와 산문의 어떤 장르가 아예 그냥 이게 딱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히브리 시는 산문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지만은 그러나 이 시와 산문이 뒤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애매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시에도 자주 나타 3대3 리듬이 우가리 구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히브리 시에 비해 우가리 시에서는 이 운율이 드문드문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